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8번 연속으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금리 향방, 일단 한해는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외도 봐야 되겠죠. 미국의 지금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의 방향성이 보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연초 시장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 분위기는 예상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멋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할지 여러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산다 이 시간에서는요,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서 두 가지 업종과 그 업종의 대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었는데 요즘 핫한 브랜드 어디 거? 이런 내용이었죠. 패션이나 화장품, 다양한 브랜드를 안고 있는 신세계 인터와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 인터부터 조금 더 넓혀서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이 벌써 지난 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데 지난 한 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환경들을 자주 이야기를 했었죠. 지겹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그와 함께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유통업종은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먼저 2023년 지난해 유통업종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소비 위축이 시작된 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1년이랑 22년 돌아보게 되면 이제 보복 소비 그리고 네. 폭발적 소비로 이제 끝낼 수 있는데 거시 환경이 이제 23년 들어서 어려워지면서 이제 투자 소득도 약화됐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2년간 열심히 썼던 거 대비해서는 소비 수준이 급락하게 되었고요. 확실히 그전에 보복 소비 얘기가 잔뜩 나왔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그 어려움이 많이 좀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초보다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저가 그리고 음. 필수재에 대한 소비 니즈가 좀 더 커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별로 좀 보게 되면요. 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 22년 굉장히 고성장한 채널입니다. 거의 네. 20%까지 성장을 연간으로 했었는데 지금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21년, 22년에는 따이공들이 중국인 그 개별 관광객 대시 와줬었는데 23년에는 그 매출이 아예 없어지면서 거의 60%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려갔네요.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나 이제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기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한 3, 4% 정도 성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편의점 정도만 하이싱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고물가를 가장 잘 반영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금액이 좀 줄어들면서 저렴한 채널이나 저렴한 금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졌고 그것에 따라서 좀 소비 현상이 변화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 위축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이 될 텐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2021년, 22년 이 폭발적인 보복 소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 바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가처분 소득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비 수준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가 소비보다는 저가 소비 쪽으로 채널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커지게 됐고 실제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백화점과 면세점, 이 마트와 편의점으로 나누어서 유통업종의 실적 이야기도 돌아봤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은 울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매출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였고 반면에 마트와 편의점은 좀 웃게 됐는데 특히 편의점이 좀 도드라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 텐데 이렇게 백화점과 면세점의 부진 그리고 편의점의 활약 3분기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4분기도 비슷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4분기는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산업적 시즈널리티를 좀 반영을 하게 되면 백화점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것도 이제 전년도에 워낙 실적이 네. 별로였기 때문에 좋아진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4분기를 보게 되면 유통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유통업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난해 한 해를 좀 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님 일단 지난 신세계 인터의 실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했던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왜 그렇게 부진했는지 이유들과 함께 4분기 실적 전망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이제 올해 매출 1분기부터 쭉 보시면 이 회사 왜 이렇게 매출이 빠지기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수입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약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크네요. 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에서 약간 그 브랜드들의 계약 종료가 2022년에 좀 이루어지게 됐고요. 계약 종료와 브랜드들이 또 저희가 굉장히 아는 네. 고마진 브랜드들입니다. 뭐 셀린느, 네. 클로에, 메종 마르지엘라, 디젤 같이 백화점 2층이나 3층 네. 정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고요. 사실 제가 패션 쪽에 문외한이긴 한데 익숙한 걸 보니까 확실히 이 브랜드들이 좀 강력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전체에서 40%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 카테고리에서 약 30%를 차지하던 브랜드들이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직격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또 소비 위축도 23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브랜드 종료와 소비 위축을 함께 맞이하는 굉장히 힘든 해였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력했던 브랜드들과 있었던 계약은 종료가 네, 됐고 맞습니다. 게다가 소비가 좀 줄어드는 환경 확실히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23년에 이런 종료 브랜드 영향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네. 신규 브랜드들 런칭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해외에 굉장히 좋고 예쁜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패션에서 4개, 화장품에서 6개 정도 새로 브랜드를 전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실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꿀해주. 저는 조금 낯설긴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거예요. 네. 뭐 리포메이션. 이 2개 정도 브랜드들이 그나마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면 다 사실은 YOY 전년 대비해서는 앞섰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브랜드들이 기존의 그 계약이 종료된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덜 뜨겁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꿀해주나 리포메이션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4분기 매출 상황 보게 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 자체는 좀 부진합니다. YOY로는.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 QOQ로 해서는 좀 종료 브랜드 영향이 다소 가셔가는 모습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23년에 한 10개 정도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잖아요. 네. 24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거기 때문에 종료 브랜드 영향이 좀 옅어지는 해가 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세계 인터, 이 수입 브랜드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파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입해왔던 강한 브랜드들이죠. 유명한 것들. 이게 직진출을 하게 되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소비 여력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 위축과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들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부진한 상황 4분기에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분기 대비해서는 브랜드 종료 효과를 점점 벗어나는 모습이 시작됐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서 이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이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신세계 인터의 새로운 노력들이 좀 엿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였죠. 그 새 대표 취임 이후에 이렇게 좀 변화를 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윌리엄 김 대표가 이끄는 신세계 인터입니다. 오늘 3월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거는 그럼 그 신세계 인터에서 시도하고 있는 변화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런 그 브랜드 경쟁력 강화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은 사업부의 카테고리 다각화랑 산업 집중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패션이랑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걸 투트랙으로 수입 유통 그리고 자체 브랜드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수입 유통하고 있는 패션이나 코스메틱은 지금 이미 매출액도 굉장히 고성장이 나오고 있고 마진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체 제작하는 패션이나 이런 그 코스메틱에서 조금은 매출이나 영업이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패션이나 코스메틱 브랜드를 꾸준히 이렇게 육성하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이 당연히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언제든 직진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도 자체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IP나 이런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브랜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소형 브랜드들을 M&A 하는 것에도 굉장히 열려 계신 걸로 보여요. 스위스 퍼펙션이 한 2년 전 정도에 브랜드력이 좋고 회사와 결이 맞기 때문에 인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봐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부 카테고리의 다각화, 그러니까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 이거 비중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입 유통과 함께 자체 브랜드까지 더 키워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수입 브랜드 이 계약 종료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탈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좀 멀리 보고 멀리 내다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앞으로 좀 멀리 보고 더 커나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좀 궁금한데 이 자체 브랜드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신규 런칭 브랜드들 있죠. 패션 4개랑 화장품 6개. 이쪽은 자체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는 건가요? 사실은 거의 수입 브랜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부분을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패션 부분의 전망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도 설명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24년 정도에는 그 22년에 종료한 수입 브랜드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꾸레주랑 이 네. 리포메이션이라는 브랜드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입니다. 벌써 제가 2번째 듣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강력한가 봅니다. 네. 이제 꾸레주 같은 경우에는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네. 입어서 굉장히 한국에 유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 마치 네. 이전에 그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네, 좀 먹방 같은 거 하면서 그 라면 같은 거 잘 네, 팔렸던 네, 것처럼. 네. 요즘은 또 워낙 따라 사는 소비 행태가 그렇죠. 계속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입거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그 브랜드가 핫해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레주가 신규 브랜드가 아니고 1960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서 오래됐군요. 예,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포메이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이돌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안 파니까 네. 직구해 오는 아이템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요즘에는 아이돌 네, K-팝의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받는군요. 네. 그런 브랜드를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들여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들을 들여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뷰올이랑 판가이아 제 보고서에 이제 뒤에 딱 정리를 해놨는데 네. 그 두 브랜드들도 굉장히 이제 스포츠 의류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슬레저가 들어간 카테고리는 성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부문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신세계가 모회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좋은 브랜드들을 만들거나 이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할 때 이제 신세계라는 엄청난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의 굉장히 좋은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션 브랜드 4개 관련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익숙하게 되실 것 같아요. 꾸레주나 리포메이션 같은 브랜드도 있었고 뷰얼이나 판가이아 같이 이런 브랜드도 앞으로 좀 기대감이 듭니다. 패션 브랜드 관련해서는 역시나 신세계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또 해주셨고요. 요거 좀 간단히 좀 들어볼 텐데 그러면 그 화장품 부분 쪽에서 브랜드들도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또 니치 향수입니다. 많이 쓰죠. 예. 네, 뭐 딥티크, 조말론 이렇게 저희가 니치 향수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들을 모두 수입을 하고 있고 네. 사실 한국에서 니치 향수의
시작을 연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따라서 한섬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이 수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처음 니치 향수라는 단어도 이제 만들어지게 한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서 네.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화장품 이게 매출이 당연히 성장이 되면은 꺾이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도 10% 이상대 성장세 보이고 있어서 최근 들어오는 브랜드들도 다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세계 인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브랜드를 새로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브랜드들에 좀 익숙한 분들이 거꾸로 신세계 인터가 이런 회사구나 알게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패션과 화장품 부분의 브랜드들 그리고 그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기대감이 많이 드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시선들도 존재를 하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관점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제 당연히 22년 대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일 수 있는데 23년 대비해서는 네. 절대적이나 상대적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영업이익단에서는 너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브랜드를 종료할 때는 대규모 할인 판매나 재고 처리 같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용. 네, 근데 그게 23년에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24년은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너무 브랜드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의 본업이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브랜드가 네. 이 회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핫한 브랜드가 그동안에 어그가 있습니다. 어그요. 네. 그 신발. 네, 어, 그 네. 폭신폭신한 네. 양털로 된 신발이 있는데 그 어그가 옛날부터 수입을 해 왔었는데 그렇죠. 요즘 한 최근 2, 3년간 인기를 너무 타가지고 아, 다시 유행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트렌드가 오.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그가 연간으로 전년 대비해서 5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크게 예, 들어간 수치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몇백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앤데 얘가 예. 50%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어그가 항상 이제 품귀 현상이 또 일어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니치 향수가 또 굉장히 잘 되는데 네. 니치 향수가 또 좋은 점이 영업 이익률이 높아요. 아, 남기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돼서 실적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겠지만 2023년 대비해서는 역시나 뭐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인 수치로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를 철수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을 텐데 그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털어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브랜드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죠. 어그. 여기 성장률이 무려 전년 대비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니치 향수도 벌써 두 번째 이야기 듣는데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패션 브랜드들이 종료됐던 브랜드들의 영향을 상쇄시켜 준다라는 점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큰 영역일 텐데 이 주가 측면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이 주가 흐름이 너무나 뼈저리게 좀 아쉽거든요. 2019년 67,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16,000원대에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 지난 7월 저점이 저렇게 14,000원대였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답답합니다. 연권 리포트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분석들, 내용들이 있음에도 목표 주가는 좀 하향이었거든요. 그 이유와 함께 향후 좀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표 주가랑 현 주가 간의 간극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 간의 괴리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괴리율을 40에서 50%를 조절을 하는 게 각 증권사마다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019년에는 얘네가 6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놀다가 지금 뭐 만 원대까지 떨어진 주식인데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가 피어로 받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원래는 자체 화장품인 비디비치라는 그 화장품을 굉장히 잘 팔았고 전체 매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게
중국에서 화장품 비디비치를 소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자체적으로도 화장품 많이 쓰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비디비치 매출이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출의 단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장품보다 낮은 패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게 되니까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전 밸류에이션 받기 위해서는 자체 화장품 매출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가는 내년 좋아지는 회사 상황을 아직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중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중국 경제가 이제 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 이런 예상도 있지만 최근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관련해서 유통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유통은 전통적인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 면세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따이공들이 한국 면세점에 오지 않으면서 매출이 급락하게 됐고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단체 관광객이 오면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단체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본이 너무 엔화가 싼 영향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항공편 증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오려면 사실은 조금 멀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중국인들이 또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중국 내수에서 보게 되면 룰루레몬 매출이 음.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 있거든요. 운동할 때 입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브랜드에는 씁니다. 근데 다만 그런 브랜드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많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낮춰주셨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셨죠? 목표 주가와 현 주가 간의 괴리가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한 점,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에 관련해서 좀 부진한 모습,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진 영향도 간과할 수가 없겠고요. 앞으로는 화장품 매출도 좀 의미 있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올 한 해 유통업종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짠 소비로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은 절약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절대 소비 금액의 감소 그리고 필수재 위주의 소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소비 환경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글로벌 소비재들의 주가가 필수재, 사치재보다는 필수재 그리고 고가보다는 저가 제품을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해외여행 수요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리. 맞아요. 제 주변에도 네.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쓴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돈이 유출될 수 있는 산재한 위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 유통 채널을 불구하고 ASP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SP가 하락했다는 건 저렴한 제품에 그리고 저렴한 채널에 대한 수요를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약형 소비가 성황인 가운데서는 저렴한 제품을 살 수 있다면 온오프라인이나 채널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초저가 직구 사이트나 보상형 게임 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황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들의 이목을 끌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저가숍이나 SPA 같은 실적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매출이 3조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가까워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24년은 사실 실적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주가나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가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뭐 신규 고객, 해외 고객이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인력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점포 효율화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전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소비는 짠소비, 절약 소비 행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절대 소비액 자체는 좀 감소를 할 테고 필수재 위주의 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는 유통업종 관련해서 부담 없는 기조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대 포인트도 말씀해 주셨고요. 몇 가지 키워드, 신규 고객의 유입이라든지 인력의 조정, 점포 효율화 이런 키워드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업종 관련해서 연구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요즘 핫한 브랜드 어디 거 이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통업종의 한 해 전망까지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출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임수진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엔터 대장주죠. 이 하이브와 관련해서 BTS의 군입대 멤버가 남기고 간 선물,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지난달 말에 좀 써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수진 연구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엔터 업종 그리고 하이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업종 전체를 먼저 스케치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의 SM 인수 등 이렇게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지난해 엔터업계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23년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엔터업계 분위기가 상당히 판이하게 좀 달랐습니다. 자, 먼저 이 화려했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상반기는 크게 1분기랑 2분기랑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분기를 먼저 살펴보면 SM 인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이랑 하이브가 관련돼서 주가 먼저 상승했고 2분기를 살펴보면 사실 앨범 판매량이 주도를 했습니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좀 배경으로 먼저 설명드리면요. 22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앨범 판매량 성장률이 급격히 높았습니다. 이 배경 자체에 대해서 이유가 분분했었는데 아무래도 음반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콘서트를 못 가면서 이 수요층이 약간 음반으로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약간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요. 4월에 세븐틴 앨범이 나왔고 그리고 6월에 스키즈 앨범이 나왔는데 그 판매량이 그 기대치 거의 2배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세븐틴 같은 경우는 450만 장 그리고 스키즈는 460만 장 기록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사실 상반기에 나왔던 아티스트 전부 다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상반기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팝의 열기, K-엔터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엔터주들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많이들 보셨을 만한 시선을 좀 모았던 SM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본업은 이거죠. 아티스트들의 맹활약상. 방금 전에
반면에 이 수치로 듣게 되니까 깜짝 좀 놀랄 만한 건데 세븐틴 스키즈 앨범 판매량이 예상보다 2배가 나왔답니다. 세븐틴 앨범이 400만 장이 넘게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 상반기 엔터업계 상당한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엔터주들, 반면에 높아졌던 주가를 상당 부분 되돌려놨던 게 바로 이 하반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지, 그리고 지금은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3분기, 4분기 말씀대로 주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실적이 안 좋았냐 했을 때 실적이 안 좋지는 않았고요. 음반 판매량도 계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일단 그 3분기에 먼저 주가 하락세를 기록한 거는 하이브랑 그리고 JYP였고요. 둘 다 실적 발표일 그 8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그 회사별로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 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네. 나오는 신규 서비스 중에 멤버십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서 광고 이런 수익성 구조가 기대가 됐었던 네. 건데 이게 3분기에 나올 줄 알았던 게 24년으로 밀릴 것 같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하이브가 하향세를 겪었고요.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 둘 다 사실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게 맞습니다, 큰 맞습니다. 요인이군요. 2분기에 사실 스키즈가 400만 장을 넘게 기록하면서 기대치가 아무래도 너무 높게 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JYP도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반면에 SM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매우 좋았는데요. 4분기에 반납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그 SM 인수 사태 때 파생돼서 아무래도 시세 조종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나왔던 라이즈가 100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네. 신인인데 사실 신인이 100만 장을 기록한 건 굉장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시장에선 기대치를 거의 200만 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100만 장 이러면 뭐 가요대상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100만 장이면 거의 완전 탑 레벨인데 예. 신인이 약간 기대치가 200만 장? 사실 비이상적인 기대치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에는 또 이슈가 또 크게 터진 게 중국 관련된 건데요. 네. 스키즈 그리고 에스파의 앨범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 저희가 7월부터 중국 수출량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스키즈랑 에스파 그 앨범 판매량이 감소했던 게 중국 팬덤에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JYP, SM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 산업의 하락세를 약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하반기 엔터주들의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주요 엔터사별로 하나씩 좀 챙겨봤습니다. 일단 하이브 관련해서는 위버스 알고 계시죠? 아티스트의 팬들의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여기 들어가는 서비스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연되면서 이 점이 좀 불안했던 요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JYP 관련해서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가 워낙에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 하회로 주가는 내려가게 됐습니다. SM 관련해서는 뭐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돼서 잡음이 좀 많았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시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음반 수출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역시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시장이 차지하던 비중이 굉장히 컸던 좀 과거였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엔터주의 하락도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의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영건님?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의존도는 아직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사실 20%에서 40%는 아직도 중국 팬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내 엔터 산업이랑 서구권이랑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음악이지만 네.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음원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 서비스랑 그리고 콘서트가 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공연이요? 네네.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음반, 그러니까 CD죠. 그 CD랑 그리고 MD, 이 굿즈 사는 것들을 MD라고 제품들. 하는데, 네네 제품들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군요. 네네. 사실
한국에서 음반을 사는 이유는 포토카드를 구매하기 위한 욕구가 더 크잖아요. 팬들의 욕구죠. 그죠. 네. 팬들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MD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해외는 대중을 위한 산업이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팬덤을 위한 시장입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구매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가장 비슷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팬덤 간의 경쟁이었거든요. 아, 더 많이 네. 사서 팔았습니다. 우리 우리 상품도 모르고. 네, 음반 판매량이 높아야 우리 아티스트가 더 인기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나라가 사실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사실 되게 고마운 기도 한 건데 네. 사실 중국 팬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최근에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 계기 자체는 하반기에 중국에서 규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50만 명 이상을 기록을 하면 그 실명을 정부에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 엔터 산업을 저격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과거에 21년도에 있었던 중국의 규제랑 맞물리면서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 21년도에 있었던 정책이 그 미성년자들은 아티스트를 서포트 못한다 이런 그래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1년도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익명이다 보니까 상관없어 이러고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책임질 소지가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중국 팬덤에서 그 공구 물량을 공개를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그 팬덤에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예. 공구 판매량을 결국은 공시를 안 하면 경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네. 결국 음반 판매량은 감소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주가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3분기부터 컴백했던 아티스트가 스키즈 그리고 에스파뿐만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원 그리고 아이브 같이 중국 팬덤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아티스트도 있는데 성장을 계속 지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 중국 팬덤의 공구가 완전 사라졌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공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우려감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의존도 역시 아직까지 높은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시장의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의견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내주신 리포트의 주인공이죠. 이 하이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부터 돌아볼 텐데요. 지난 3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 이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하이브 실적을 보면 3분기, 4분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약간 좋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했다는 의미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쉬어가는 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B랑 뉴진스, 보이넥스토어 그리고 세븐틴의 일본 음반이 나왔었는데 이게 기대치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 실적 발표 기준까지는 좋았고요. 네. 4분기로 넘어가면 4분기는 거의 역대급입니다. 아무래도 그 하이브는 그 남자 아이돌이 특히 앨범 판매량이 강한데 그렇죠. 모두 나왔습니다. 사실 이랬던 그 분기가 전혀 없었는데 예. 그 방탄소년단도 나왔고요. 그리고 엔하이픈 그리고 그 전부 다 나왔다. 세븐틴까지 해서 네. 전부 다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타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아티스트도 있었지만 그 하이브 남자 그룹들은 전부 다 전작 대비해서 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감에 약간 기대치를 낮췄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간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MD 부분인데요. 예. 그 MD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격적으로 팝업 스토어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도 잘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잘했던 거는 그 3분기부터 시작한 서비스가 그 위버스에서 바이팬즈라는 서비스랑 네. 그 POD라는 서비스인데요. 결국은 팬들이 직접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팬들이 직접요? 네네. 사실 이러했던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내놓고 보니까
팬덤 반응이 워낙 좋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네네. 팬들 간의 경쟁, 그래서 더 주문 제작하고 이런 영향일까요? 그런 영향을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일단은 네. 바이팬즈가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적용됐다기보다 굉장히 소수로 일단 시작을 해서 기대치가 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잘 나왔던 이유가 사실 하이브 아티스트보다 타 그 엔터사의 아티스트를 낳는데 거기가 그 굿즈가 잘 안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사실 니즈가 굉장히 높았는데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OD랑 바이팬즈에서 제품이 나오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높게 일어났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 실적의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가 4분기에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방영이 됐는데 네. 사실 컨텐츠 부문 매출을 보면 23년이 22년 대비 적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그 22년도에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24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3년 4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4분기는 굉장히 좋고 컨센서스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탄한 하이브의 실적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3분기는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좋았고 거기다가 4분기는 더 좋았다. 아주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았던 3,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하이브 주주분들께는 참 든든해질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브와 관련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이 방탄소년단 BTS 이야기입니다. 주력 아티스트는 역시 하이브에서는 BTS일 테고 BTS 활동과 관련해서 기대 요소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아무래도 이 군대 이슈도 그랬었고 불안 요소들 이야기도 함께 해봐야겠습니다. BTS와 관련된 기대와 불안 요소들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방탄소년단이 12월 일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입대를 마쳤고요. 네. 일단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아티스트고 하이브를 거의 세웠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군대를 가면서 실적 감소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현재 시점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기대할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음반이 원래는 시장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4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팬덤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사실 아티스트랑 소통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입대 전에 소통 방송에서 음반 제작 관련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음반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약간 내년에 진 씨가 6월에 제대까지 한다면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음반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벌써 전용 날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반이라.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사실은 이게 구체화되는 시점에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업될 수 있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방탄소년단 기대감은 아무래도 25년 하반기에 결국은 완전체가 컴백을 할 텐데 네.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22년도에 그 마지막 완전체 앨범을 냈었는데 그게 350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23년에 들어서 세븐틴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팬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아무래도 그 아미 팬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아미 팬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등 타이틀을 뺏겼다 이런 것도 있어서 약간 네. 보복 소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도 그 앨범 자체가 단가가 평균 앨범보다 3배 정도 높았거든요. 예.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프루프 앨범은 45,000원 했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만 장이었으니까 결국은 구매력으로 본다면 그 아미 팬덤은 1,000만 장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완전체 활동까지 3년 정도를 준비하는 거니까 사실 25년 하반기에 이 모멘텀이 얼마나 터질지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BTS의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들도 분명 있겠지만 기대 요인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특히 2025년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최소 이 1,000만 장의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숫자가 참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브에서 BTS의 군백기를 이겨낼 동력으로 꼽히는 게 멀티 레이블 전략이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레이블과 대표 아티스트들이 있던데 요거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멀티 레이블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멀티 레이블은 그 말 그대로 레이블이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그 각자 관리를 해서 네. 컴백도 빨리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각자 관리하고 해서 멀티 레이블로 하면 확실히 그 활동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SM, YG, JYP의 과거에 약간 고질적 문제가 아티스트 한 명이 활동하면 다른 아티스트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제작 역량도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제작 여력도 굉장히 갖춰지면서 멀티 레이블 체제가 그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티스트가 한 번에 활동하는 이런 체제가 도입이 됐고요. 예. 일단 하이브에서는 멀티 레이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는 그 빅히트가 있고요. 그리고 엔하이픈, 그리고 곧 데뷔할 아일리시 있는 빌리프랩, 그리고 르세라핌이 있는 소스뮤직, 뉴진스가 있는 어도어, 그리고 보이넥스도어가 있는 코즈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분산된 효과가 굉장히 안정성 있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하이브 주주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니까요. 더욱더 하이브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결론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꼽아 주셨는데 이 배경과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하이브가 너무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사실 엔터 산업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각 분기의 실적보다도 25년, 26년 약간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지금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25년, 26년에도 약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하이브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타 엔터사도 너무 좋지만 그 하이브는 약간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BTS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레이블에 있는 각 아티스트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대보다도 서구권에서 특히 잘 나가서 결국 성장력 측면에서 하이브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의 2분기 실적 발표 때 신규 서비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24년, 25년에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멤버십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약간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약간 그 희망하는 부분은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팬덤 커뮤니티가 트위터입니다. 과거에는 다음 팬카페 위주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트위터로 넘어갔고요. 근데 최근에 발견했던 게 그 어린 분들이 이제는 위버스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위버스 기능 중 하나가 그 외국인들이랑 채팅하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번역 같은 기능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팬덤 커뮤니티가 트위터에서 위버스로 넘어간다 하면 지금 MAU가 1,000만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10배 이상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버스에서 서구권 그리고 중화권 모든 아티스트를 입점할 약간 계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곧 있을 나올 멤버십 플러스 같은 경우도 MAU 따라서 결국 매출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예. 만약에 커뮤니티가 위버스로 옮겨진다면 이런 매출이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는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 봐도 기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하이브에 국한하지 않고 엔터주들 전반에 대해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증권사들 엔터주에 대한 목표 주가 줄 하향도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좀 불안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 올해 엔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엔터 센티가 현재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국 공구
물량 감소 이런 우려가 너무나도 지금 큰 상태고요. 네. 실제로 제가 봐도 감소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에 대한 컨센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향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기대할 포인트도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신인 모멘텀입니다. 23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엔터 4사에서 3팀 정도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24년에는 11팀이 데뷔 예정이고요. 힘들어나요? 역대 이렇게 데뷔가 많았던 시즌이 없었습니다. 약간 이런 배경 자체가 달라진 게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해외 팬덤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신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비자층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인의 이익 기여도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 앨범 판매량 100만 장까지 달성하는데 3, 4년이 걸렸다면 네. 이제 1년 안에 달성하는 그룹들이 대부분이 돼버렸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 것처럼. 그리고 앨범 판매량 성장률이 그 앨범을 낼 때마다 거의 13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앨범 낼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신인이 11팀이 사실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24년에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 신인 모멘텀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콘서트 MD가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음반 판매량이 높아졌던 건 결국 큰 배경은 팬덤이 크게 성장해서 이런 건데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런 팬덤 성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서트랑 MD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덤의 성장을 온전히 반영하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막 시작이 됐거든요. 예. 실제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만 명 정도 일본에서 모객을 했는데 최근 4분기에 시작을 한 걸 보면 51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배가 넘게요. 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게 그 세븐틴뿐만이 아니라 트와이스 그리고 NCT 127도 지금 곧 콘서트 예정인데 그 라인업들을 보면 모객 수가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게 네.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코로나 기간에는 음반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이제 24년부터는 그리고 공연 그리고 MD 부분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쪽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신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라는 점, 소위 그리고 역대급 신인 라인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엔터주 이야기 나오면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아티스트 리스크. 요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티스트 리스크는 총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간 사건이 있냐 예를 들어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그렇지. 뭐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계약 이슈일 텐데 일단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아티스트를 직접 알지 않은 이상 네.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아마 가족들도 사실 모를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하니까 결국은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회사, 약간 과거 이력들을 어떻게 보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엔터 그 위에 4사가 아니죠 엔터 3사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재계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재계약이라는 거는 메가 IP들이 재계약 시점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결국은 재계약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결국은 차별화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아티스트 한 명의 비중, 한 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과거의 매출 비중이 80%를 넘었다면 이제는 거의 20%, 30% 이 수준까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계약 리스크라는 게 결국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출 감소가 얼만큼 되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저연차 IP가 많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멀티 레이블도 있고 신인도 굉장히 매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뿐만이 아니라 25년도 준비된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엔터업계 대장주 하이브의 BTS 군입대 멤버가 남기고 한 선물, 리포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엔터주들 한 해 전망까지 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임수진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은요,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유통과 엔터 업종, 이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업종 전망에 심도 있게 전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